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세 투자연금센터에서 무드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답답해 하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보실 것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요. 제일 고민은 이거죠. 월급 있는 삶에서 월급 없는 삶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는데, 당장 내일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막하거든요. 특히 50대 접어들면 직장 다니신 분들 대부분 느낄 겁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게 대부분 눈에 보이는 수순을 넘어가는데, 마땅히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보면 이제 고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그 노후생활 필요한데 나는 지금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얼마나 쓰고 살 수 있냐, 그리고 또 퇴직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냐, 또 국민연금이나 뭐 퇴직금은 몇 살부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각종 이것저것 평상시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이제 눈앞에 월급이 사라지고 나면 나의 월급을 대체할 것들에 대한 고민들, 뭐 그리고 그 관련된 세금들, 특히나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건 또 건강보험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냐 그러면 내가 쓰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소비 지출 항목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막막한 거에 대한 불안함과 아쉬움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나 노후 자산 관리에서는 이제 기존에 돈을 모을 때랑 모아둔 돈을 뺐을 때는 자산 관리 방법에 좀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쌓아둔 돈을 가지고 인출하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될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몇 살쯤 죽을까? 명확히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찍 죽을까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요즘 오래 살까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장수 리스크는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장수 리스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살 때, 그랬을 때도 나는 지금처럼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거기 질문에 답하려면 자신의 수명하고요 자산의 수명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있죠.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남아있는데 돈은 남아있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은퇴자 입장에서는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은 인플레이션은 예전에 뭐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그랬거든요. 조용히 와서 그냥 내 자산을 갉아먹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 내 소득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치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죠. 특히나 이제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생활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산의 가치, 소득의 가치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 특히 이제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은데, 수명이 늘어나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랑 항상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뭐가 그 문제가 되냐, 수익률의 순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를 해서 당시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면 내가 모아놓은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노후자금을 뺏어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퇴직하는 기 전후를 해서 투자시장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되면 그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노후에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순서를 맞느냐, 이걸 내가 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노후 자금 쓸 때 초기 단계에서 이 수익률 순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 채권들 있죠. 예를 들면 채권을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것들 많이 파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생활비, 내년 생활비, 한 5년 정도 생활비는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으면
만기 돌아올 때마다 그거 꺼내가지고 쓰면 뭐가 돼요?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주식시장 수익률이 안 좋다도 확정된 이익이 나와서 수익이 나오니까 소득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반은 그렇게 채권 형태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반은 주식 형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남은 만기 채권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매년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생활비 쓰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일정한 생활비를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해 썼으면 한 칸이 비잖아요. 그러면 주식에 있는 걸 가지고 그 빈 칸, 5년째 되는 채권 하나 더 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매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조금 더 쓰면 만약에 한 해치를 썼는데 주식시장이 아주 화랑이에요. 시장 가치가 되게 주가가 많이 높이 올라졌다 그러면 그거를 처분해서 채권 하나 더 사면 되는데 만약에 그때가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이거를 가지고 남아있는 뭐 4년 남은 거 5년 남은 채권을 사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렇다고 해도 수명에 대한 리스크까지 또 같이 좀 해지를 해야 되면 또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종신토록 나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같은 거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게 주택연금이고, 국민연금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민연금 같은 거는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65세 받을 수 있는 분은 최대한 70세까지 늦출 수도 있죠. 주택연금도 한 70세 정도까지 늦춘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면 한 60세부터 70세까지면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한 5년치 사고 나머지를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은퇴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현금 흐름이 있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고민인데, 그때 수익률 순서랑 상관없이 내가 일정하게 매달 현금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수 리스크, 죽을 때까지 현금으로 나올 수 있냐,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냐, 그리고 그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해지가 되는 소득이냐, 그리고 내가 수익률 상황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 옛날 전통가옥 가면 곡간도 있고 우물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곡간에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은퇴 생활을 시작합니다. 곡간에 있는 돈을 꺼냈습니다. 곡간이 먼저 빌까, 내가 먼저 죽을까?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시면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왜? 수명을 알 수 없고 뭐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가 정답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없다라는 답변과 함께 속으로 대신 캥기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곡간이 먼저 비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은퇴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못 꺼냈습니다. 꾹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안해서 못 쓰고 있는 상황들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모드가 자린고비 형태의 모드로 바뀝니다. 자린고비 잘 보시면 이분이 굴비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굴비가 없어질까 봐 못 먹는 겁니다. 노후의 자산관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돈이 있으면 잘 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곡간 형태의 자산 관리라는 거는 자산 규모도 알 수 있고 내가 손으로 이제 만질 수 있는 자산들이니까 컨트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자산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나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면 자산 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치매 부모님을 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부모님 돈이 있는 건 줄 알고 꺼내는 쓰고 싶은데 또 자기 돈이 아니라서 못 꺼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은 기억을 잊어서 못 쓰고 자녀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서 못 꺼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돈이 치매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자산관리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곡간에다가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만큼은 매달 현금 흐름처럼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물에 대한 고민이죠. 우물은 두레박으로 넣고 이렇게 퍼서 쓰면 뭐예요? 또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퍼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좀 이번 달
거는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질문이 약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우물을 얼마나 깊게 파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적정한 노후생활비 규모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자신만이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노후생활비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제 마음속 대답은 당신 생활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항목별로 나눠서 한번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노후 자산 관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은퇴 후에 식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한 끼 식사 비용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거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아파트 관리비나 수도 관리비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옷도 사 입고 머리도 손질도 해야 되고 가끔씩 염색도 해야 되고, 의식주 관련 비용은 기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비용들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쓰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 소위 말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 항목, 그런 걸 항목별로 딱 나눠 놓은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항목들을 현재 쓰는 거랑 은퇴 후에 변경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딱 나눠 가지고 한번 적어 본 다음에 더해 보시면, 내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그거만큼은 더 줄이기 힘든 비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물처럼 매달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면은 어떨까? 그리고 그런 필수 지출, 그러니까 외에 나머지 비용들은 고관에서 좀 꺼내 쓰는 구조. 그래서 이제 고관형 자산하고 우물형 자산을 만들어 놓고, 우물형 자산에서는 기본적인 지출을 나오게끔 만들어 두고, 재량 지출이나 뭐 해외여행 가거나 뭐 이런 비용들은 고관에서 좀 꺼내 쓰더라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노후 자산 관리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소득 공백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뭐 남들 소득 공백기 얼마인지는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퇴직을 언제쯤 할 건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개시 시기.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69년도 이후 출생자 같은 경우는 65세가 법정으로 개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당겨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그걸 이제 소득 공백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그러거든요. 이 화나는 구간이 우리 소득 공백기간입니다. 왜 화가 나냐 그러면 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 공백기간은 자기 거는 자기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 보통 한 뭐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짧게는 5년, 길면 한 10년 정도 될 수 있죠. 요즘 뭐 보통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55세에 명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한 65세부터 받으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물론 운이 좋아서 아니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 공백 기간이 없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대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은퇴자들의 지출 항목 중에서 비소비 지출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건강보험료나 세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먼저 투자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투자의 목적들이 나올 텐데, 50대 분들 입장에서는 노후자금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장소는 어디냐, 은퇴자산이 서식할 곳은 어디냐라고 보면 연금저축하고 IRP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합쳐서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는 범위까지만 저축한다 그러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하면 1년에 900만 원 정도가 되거죠. 그럼 이제 50세가 되는 시점에 만약에 저축을 시작하면 10년 동안 60세가 될 때까지 하면 원금이 9천만 원 정도 되죠. 수익률이 뭐 좀 많이 내면 좋겠지만,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 해서 한 3% 정도 내면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900만 원을 저축할 때 한 해에 뭐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한 5,500만 원보다 급여가 많으신 분은 한 13.2% 정도 세액공제 받으면 900만 원에 13.2%면 한 118만 원 정도 돌려받거든요. 10년 동안 118만 원 돌려받은 거를 따로 또 모아두시면 그게 한 1,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을 제외하고 한 1억 1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여력이 안 되면 저축 금액을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40대에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복리효과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를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시점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ISA 계좌 같은 것들은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최대 저축을 할 수 있고 최대 뭐 다 저축하면 2천만 원씩 5년에서 한 1억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좌인데 이 계좌의 장점은 늘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노후자금 모으는 건 다 달성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ISA 계좌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해외 ETF 같은 거를 투자를 하시는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ISA 계좌를 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 소득들은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게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해외 ETF를 투자해서 꽤 수익을 많이 냈어요. 한 5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일반 계좌에서 하셨어요. 그럼 2천만 원 넘어가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죠. 그분 직장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의 건강보험료 제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되면 끝이 아닙니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 금액에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료가 한 8%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은 생각지도 않게 이듬해 5천만 원 소득단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료가 그해 11월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가 있으면 건보료가 그해 11월부터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그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또 내게끔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좌를 잘 선택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나 아니면 ISA 계좌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들, 늘어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인출할 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건강보험료 걱정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 어디서 투자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한쪽 계좌는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는 계좌가 있습니다. 한쪽 계좌는요. 세금을 좀 작게 내고요. 건강보험료는 안 내는 계좌가 있습니다. 어느 쪽 계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러면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좌 돈을 옮겨야 되거든요. 내가 저축을 막 한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기 있는 돈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긴다. 왜냐하면 이쪽은 세금도 많고 건보료 부담도 있는데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덜하죠. 물론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도가 있자는 거죠. 연금저축이나 IRP는 한 해 최대 많이 옮겨봐야 1,800만 원까지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SA는 한 해 2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한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세부담이 크고 건보료 부담이 있는 돈을 이쪽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금 옮겨 놓는 과정을 40대 50대는 하셔야 돼요. 미리 해서 그 계좌에 돈을 쌓아 놓는다, 옮겨 놓는다. 그럼 조금 부담이 조금 덜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합리적으로 옮겨 놓는구나.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 쪽에서 돈을 꺼내 쓴다. 그리고 ISA 계좌에는 아까 2천만 원씩 최대 1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거 3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 보면서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한 돈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지한 만기에서 해지한 수령한 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전액 다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슨 혜택이 있는데 이체한 금액의 10%를 또 세액공제를 추가를 해줍니다. 한도는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만기 금액이 3천만 원만 넘으면 10%면 300만 원 넘잖아요. 그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옮기는 전략들을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이걸 뭐 풍차 돌리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ISA 계좌를 3년 단위로 키워서 다시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작업들을 조금 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세금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쪽에서 세금 덜 내고 건강보험료 좀 적게 내는 쪽으로 돈을 조금 옮겨놓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들어 두자. 그게 이제 아까 뭐 50대나 60대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주거래 통장이 그쪽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소득이 없으니 소득을 대신할 재원 중의 하나로 이제 월배당 ETF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하는데 뭐 투자 대상 뭐 어디에 투자 월배당 ETF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채권에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커버드콜 ETF라고 해서 주식 기초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형태에서 수익이 나는 형태의 자산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 1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이게 배당으로 나온 수익인지
이자로 나오는 수익인지 아니면 옵션을 매도해서 나오는 수익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해서 나오는 수익인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확인한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어디서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서 투자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있는 그 계좌에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세금도 덜 내고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아니면 ISA 계좌 같은 데서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서식지 내가 어디서 투자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걸 투자해서 적정한 생활비를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생활비가 있을 거고 월배당 ETF를 제외한 다른 연금이나 이런 걸로 준비되는 규모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그걸 어떻게 어떤 형태로 꺼냈을 건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자금이 난 한 1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한데 이걸 월배당 ETF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확인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월배당 ETF는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 분배금이라는 거는 투자 상품은 분배금의 크기도 변동되고 투자 자산의 크기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전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하면 그 생활비가 들쑥날쑥 하게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있는 거라는 것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인출 계획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 지금 40대 후반, 50대, 지금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정신보험이라는 것들에 가입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한창 저만 해도 한창 사회생활 할 때 뭐가 유행했냐면 가족사랑 정신 뭐 이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까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종신보험 죽어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에는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걸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이 사망했을 때 돈을 받아간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거든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내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노후생활비가 부족한데 죽어서 돈을 물려주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을 좀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 뭐 최근에 나왔는 상품 중에는 그거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붙어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에나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제 유동화시켜서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도화시켜서 만들겠다는 게 이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이게 이제 올 10월 달부터 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제 사망보험금의 한 90% 이내에서 본인 인출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고 최소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좀 찾았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금리 확정형 상품만 가능하고요. 보험료가 완납돼 있는 상품들 계약 기간이 뭐 10년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된 종신보험인 경우에 이제 55세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날 거니까 뭐 관련된 건 10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가입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데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어차피 미리 꺼내 쓰는 거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거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종신보험금으로 받았을 때는 비과세인데 이게 찾아서면 저축성 보험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월납인 경우는 뭐 월 150만 원 넘어가면 그게 비과세 조건을 못 갖추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일부 과세될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보험사랑 상담을 하셔서 과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과세되는 거냐 안 되는 건지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결정짓는 요소는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소득 대체율, 두 번째가 소득, 근로기간
동안에 내 소득이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내 소득 말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 가입기간.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득 대체율, 그 다음에 나의 가입기간 동안 평균 소득,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 다음에 전체 가입기간, 이 네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 대체율이 높으면 연금을 많이 받겠죠. 근데 소득 대체율은 보면 1988년도에 국민연금 도입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그러다가 60%로 줄고 50%로 줄고 지금 40%를 향해서 줄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하면서부터 내년부터 이제 0.5%포인트씩 다시 인상해서 43%까지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연금 많이 받겠어요? 과거에 소득 대체율이 70% 구간일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받겠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대나 지금 60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1988년도부터 98년도 사이 그쯤에 소득 대체율 높았던 기간, 납입 기간이 기신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겠고, 두 번째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내 소득이 많았던 분들, B값이 차이가는데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때 내 소득이 많았던 분들 연금 좀 많이 받는데, 그건 뭐 지나고 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영향을 미친 거는 중요한 이제 가입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연금이 100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고 치면, 그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입기간이 평균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 정도씩 늘어나게끔 구조화돼 있어요. 물론 소득이 많으신 분은 좀 작게 늘어나고요, 소득이 적으신 분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입 기간이 길면 자 당연히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제 연금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전업주부 같은 경우들은 임의 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요,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내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한 2, 3년 정도를 추가로 더 납부를 하면서 임의 계속 가입을 해서 늘리는 방법들도 있고요. 요즘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생긴 이후에 군대 복무하신 분들은 자기 군대 복무한 기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년, 뭐 1년 8개월,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사병한 분은 18개월. 이 18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물론 보험료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연금액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그거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셔야 되냐, 내가 군복무기간이 몇 개월인데 한꺼번에 낸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 그럼 이거 내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럼 판단하실 수 있죠. 그리고 언제 내가 추후납부를 할 건지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소득이 많으신 분은 추후납부 보험료를 그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득세율 구간이 되게 높은 해에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해 뭐 보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소득세율 구간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그때 추후납부를 하시면 소득 공제를 받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후납부하는 시기에 보험료 곱하기 추후납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많을 때 하면 보험료가 많아지죠. 물론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겠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퇴직하고 나서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보험료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때 내가 추후납부하겠다, 이것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의 연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전략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들도 이제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작게 받고 많이 받는 분의 차이는 소득 대체율 높은 기간에 가입기간이 있냐 없냐라는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케바케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솔직히 자기 상황이죠. 내가 뭐 받는 희망퇴직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갈등은 생기겠죠. 내가 계속 다닐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것들은 그 시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퇴직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아니면 좀 더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뭐 테이킹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가겠지만, 단순히 돈 많이 준다고 직장을 그냥 박차고 나올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기한테 맞고 여기서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다른 데 더 뜻이 있고 근데 이번 기회에 돈도 많이 준다니 나가겠다,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자기가 판단을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전에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일단 퇴직 후에 뭘 먹고 살지, 소득원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소득원이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뭐 30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생활비 규모만큼의 소득이 준비되어 있으면 편안할 겁니다. 근데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본인의 공적연금 몇 살부터 얼마가 나오느냐, 배우자의 공적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나 나오느냐, 이 둘을 받으면 내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냐. 500이 필요한데 이걸로 한 30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부족한 200만 원을 뭘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내가 뭘 동원할 수 있냐. 대표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나?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보완할 수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거는 뭘로 메울 거냐. 아까 월배당 ETF 같은 걸로 메울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500인데 이 500을 어떤 식으로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는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백 기간을 뭘로 버틸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죠. 대표적으로는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소득이 되겠죠. 보통 이제 퇴직금 예전에 이제 브릿지 연금이라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월급하고 공적연금을 이어주는 기간에 많이 쓴다고 했는데 요즘 그걸 좀 더 길게 쓰겠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소득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소득원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한 30-40% 감면받을 수 있고 고소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 많지 않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메운다. 그것도 부족하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거냐, 아니면 주택연금을 좀 일찍 받을 거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재취업을 통해서 좀 소득을 일부 보완할 건지 해서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소득 공백 기간 지나고 공적연금 수령 기간의 소득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내가 먼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현금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공적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주택연금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소득의 변화를 체크해서 그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죽었을 때 내 배우자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내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필요 자금만큼, 필요한 소득만큼을 내가 준비해 놓은 정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퇴직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게 의료비 부담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료 실손을 보장해주는 보험들 같은 것들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액 보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치명적이냐. 내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건 지키셔야죠. 근데 없어도 웬만큼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 내가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일단 판단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걸로 많이 비유해 줍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면 핸드폰 액정 깨지는 거에 대한 보험은 듭니다. 근데 솔직히 액정 깨지면 20-30만 원 비용도 아깝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는 보험을 들면서 집에 화재 보험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액정 깨진 거는 대충 뭐 불편함을 참고 살거나 비용 2-3-4만 좀 아깝긴 하면 내면 되는데 집에 불 나면 내 인생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을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에다가 전가시켜 두는 게 필요하죠.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암보험 필요하나?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한테 암보험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돈과 치료받으면 되지. 그분 진짜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발생하면 내 소득도 단절되고 거기다가 치료비까지 발생하면 내 인생에 큰 타격이 되시는 분한테는 암보험이 되게 소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로 들 거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건 정말 내가 필요한데 보험료 낼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액 완납은 뭐냐면 내가 1억짜리 보험을 5천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대신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내는 걸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연장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보장 금액은 1억짜리면 1억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대신 보장 기간을 좀 줄이는 겁니다. 정기보험처럼.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험료 낼 형편은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 소득이 딱 끊겨가지고 못 내는 경우에 자동 대출 납입 제도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내가 쌓여있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일부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근데 대출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일어나고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해서 꼭 지켜야 될 보험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킬 건지를 또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보험료만 계속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험료를 내려고 보험 가입한 게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 보험금을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집에 증권을 하나 다 재발급 받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두십시오. 그러면 보장 내역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 내용 보면 어떨 때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권을 잘 관리하고 이게 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몇백만에서 몇천만 나올 때 많잖아요. 물론 몇십만 나와가지고 아까울 때 특긴 하지만, 예를 들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 나와서 잘라내면 이게 수술인데, 수술이면 수술보험금 일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청구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보험료 내려고 가입한 게 아니고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하신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챙겨 놓으실 필요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맑은 날 들고 있다가 비 오기 전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들, 꼭 필요한 보험은 비 오는 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지킬 것들은 꼭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 일단 내가 필요한 노후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귀찮을 겁니다. 뭐 활용하면 되냐면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거 활용하시면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얼마를 필요로 하고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자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십시오.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노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결혼하면 둘이서 4명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잘하는 거는 물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베스트고, 근데 적어도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 특히나 자녀가 40, 50대가 됐을 때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4명이면 자녀들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잘 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가족들, 특히 자녀들하고 좀 공유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당의 당나귀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나귀가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잖아요. 수고했다고 저녁에 건초 더미를 이만큼 갖다 주고 물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당나귀 입장에서 물도 먹고 건초도 먹으면 배부르게 먹고 잠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면 꼭 굶어 죽는 당나귀가 나온답니다. 왜 그럴까? 물하고 건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당나귀는 무슨 고민하냐 그러면 물부터 먹을까? 건초부터 먹을까? 고민만 하고 먹질 않으니 굶어 죽죠.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노후가 걱정되거든요. 걱정만 해요. 준비 안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면 조금이라도 저축 시작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이 내 미래를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이 내 미래를 바꿉니다. 액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짧은 방송이나마 듣고 내가 조금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라도 행동을 하셔서 바꾸셔야 내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시면 행동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